안녕하세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모두 그렇게나 딸을 보고 싶어 하셨다네요. 오매불망 딸을 원하셨지만 끝끝내 아들만 보셨다는 것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자식들은 오형제였죠. 오죽했으면 다섯째의 이름을 여성스럽게 짓기까지 하셨답니다. 친가는 원체 사는 형편이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문제는 자식 농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흉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도 오형제라 하였죠. 할아버지가 딱 가운데 셋째이셨는데요. 형들 그리고 동생 녀석들까지 전부 형이며 아우며 가릴 것이 없도록 죄다 성정이 글러먹었지.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혼자만 집안에서 성격이 멀쩡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었다고 일찍이 주장해 오신 바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친형제들의 망나니스럽고 한룡스러운 작태를 경험해 보셨었기에 자랄수록 그런 기질을 드러내는 자식들을 보면서 치를 떠셨습니다. 그건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고요. 자식들 일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점점 손을 놓으셨습니다. 모르는 척 관망을 하는 게 당신의 정신 건강에 아름답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셨던 할머니께서는 그러나 점차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도 저것보다는 말을 잘 알아듣겠다. 당신의 배로 나와서 기른 자식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인정하시게 됐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당신의 가슴을 내려치시며 한탄을 하시는 게 일과가 되고 말았죠. 자식들이 어쩜 하나같이 커갈수록 통제불능의 구제불능이 되어가는지 온갖 사고라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자식들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민망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게 걱정이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골칫덩어리로 자라난 오형제였으나 딱 한 명 말이 통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다섯째, 그러니까 막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발 그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모가 자식 이름을 여성스럽게 지었고 그리하여 다섯째는 주변에서 놀림받기에 딱 좋은 이름을 단체로 자라났으나 바로 그 자식만이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망나니, 한량, 통제불능의 구제불능이 아니었던 다섯째는 자신의 형들을 보며 일찍이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렇게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 다섯째가 바로 제 아버지였답니다. 제 아버지가 집안에서 부모님의 예쁨을 독차지하는 자식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특히나 자식 일에 마음을 많이 쏟으셨던 할머니께서 제 아버지를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다섯째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승살이를 마감했을 거라며 우신 적도 있다고 하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그 시절치고 친가는 괜찮은 형편의 집안이었는데요. 자식들이 그 모양이었으니 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재산과 자식들의 수준을 저울질하면서 많은 고심을 남몰래 하셨답니다. 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자식놈들로 하여금 빌붙을 언덕이나 미들구석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자식놈들이 끝갈대를 모르고 설쳐대는 게 아니야. 이건 영 느낌이 좋지 못하구만. 하도 진절머리가 나서 자식들이 뭘 어쩌든 간에 뒤떨어져서 관망하시는 편을 선택하신 할아버지였으나 재산 문제를 두고서는 생각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장남이 성인이 되었는데 대학은 근처도 못 가보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술이나 퍼마시고 질 나쁜 놈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찍적거리는 모습에 결심을 마치셨습니다. 자식놈들에게 물려줄 돈은 먹고 죽으래도 없다. 앞으로 그렇게 정했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친형제들을 떠올리며 더욱 자식들을 믿을 수 없어 하셨고 아예 그때부터 재산을 겉으로는 축소해가며 거짓 작전을 꾸리셨습니다. 일이 없다,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고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면 수치를 모르고서 집에 찾아와 문을 부수려 들고 돈을 훔쳐가려 들었던 자식들이었기에 마음 먹고 쫓아낼 수도 없으니 점차 집에 돈이 없다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신 할아버지의 의중을 할머니께서 눈치채셨고 수긍을 하셨습니다. 깨물어 아프지 않을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손가락 하나가 아프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에만 나중에 돈을 주는 걸로 하십시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그런 목소리를 내셨고
할아버지께서는 별 대답을 안 하셨지만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네요. 당연히 그 아픈 손가락은 제 아버지 얘기였고요. 언젠가부터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힘없는 한숨만 내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그게 가짜라고 의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점차 믿게 되었죠. 부친이라면 모를까 모친 쪽은 어쨌거나 자식들과 심적으로 좀 더 가까웠기에 그런 모친이 돈 없다면서 울상을 맨날 짓고 있었으니 자식들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심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이 점차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개가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신을 차리면서 돈이라도 성실하게 한 푼 벌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셨다죠. 하지만 썩은 뿌리에서 새로이 잎이 자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장남은 크고 작은 사고를 치다 못해서 기어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차남은 7살 연상의 여자를 임신시키는 바람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결혼하게 되셨고요. 그 여자는 꽤 사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문제는 그 집안이 아주 합법적이고 모범적으로 살면서 재산을 모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한번 다녀온 전적까지 있었죠. 결혼을 했었는데 1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났었다네요. 이혼은 아니었고 사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 있었다네요. 그 여자의 집안이 왠지 심상치 않았고 무서웠는데 석연치도 않은 사별 전적까지 있었다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 마당에 결혼을 막으실 수도 없었죠. 할아버지께서는 냅도라는 2글자만 내뱉으셨고 그건 할머니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차남은 꽤 부유한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장가를 갔었죠. 그리고 5년 뒤에 이혼을 당했으며 이듬해에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혼을 당했던 사유는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상하리 마치 아빠 쪽을 하나도 안 닮았으며 엄마 쪽도 애매하게 닮았을 뿐이라는 걸 차남이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죠. 왜냐면 부모가 둘 다 쌍꺼풀이 있고 피부도 하얀데 아기는 쌍꺼풀도 없었고 피부도 썩 하얗지 못했거든요. 아기가 자라면서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자 차남은 더욱더 자신이 아기의 친부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처갓집에 따졌다가 본전도 못 건졌고요. 무서운 처가에서 작정하고 공격을 해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이혼이라는 결말도 되게 억울한 모양새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린 뒤 차남은 방황을 했었죠. 하지만 결코 감옥에 갈 만큼 정신머리가 썩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요컨대 전부인과 전 처갓집에서 자신에게 함정을 파놓고 유도를 한 것이며 거기에 잘못 걸려들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께서는 감옥에 면회를 가셨다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면회는 안 와야겠다고 다짐하셨다네요. 그리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던 정든 동네였고 집이었으나 자식이 2놈이나 감옥을 갔는데 사정을 다 아는 이웃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망나니 구제불능 자식들 때문에 계속 재산을 축소하며 숨기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확정지은 동네의 작은 빌라로 들어가셨지만 그때 그 바로 옆 동네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셨으며 구입을 하신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쪽 동네가 미친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파트를 아예 팔지 않겠느냐는 문의도 종종 들어왔고 할아버지께서는 고심 끝에 그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파셨고요. 거주하시던 작은 빌라는 그때 아예 사들이셨죠. 그 빌라의 값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동네의 아담한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아담한 아파트의 가격이 무섭게 치솟았고요. 그렇게 부동산으로도 아주 재미를 보셨죠. 할머니께서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몸소 겪으시며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머릿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또한 할아버지처럼 대범한 투자와 동물적인 판단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던데 꼭 들어맞지 않은 경우가 있나 봅니다.
장남과 차남이 그리 되었건만 삼남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불효를 저질렀죠. 계기는 모르겠으나 어느 날 갑자기 수상할 정도로 이상한 겉멋이 들어서 외국에 나가 살겠다는 소리를 해댔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자유롭게 살 수 있노라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이 낯선 외국 땅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걱정스러울 따름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친동생도 그런 기질이 있어서 옛날에도 환장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며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연병아, 우리나라에는 뭐 자연이 없어? 널린 게 자연이야.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러게 살고 싶다는 게 어디 정상이야? 미쳐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두시오. 말려질 게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를 향해서 그냥 삼남을 알아서 자기 인생 망치도록 내버려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미 글렀다고 하셨죠. 삼남은 정말로 외국에 나갔어요. 중국이었죠. 그리고 오래도록 소식이 들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남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일도 한 가지로 온전치 해내지 못했으며 돈 관리에는 젬병이었고 특히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인생을 왜 사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욕심도 야망도 아무 계획도 없었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떤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고요.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그제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뒤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서 사남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랑 둘이서만 살면 어떻게든 잘 살 것 같은데 사남과 이대로 계속 같이 살면 세 식구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떠난다는 쪽지만 남긴 채로 말입니다. 그제서야 사남은 뒤늦게 정신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법이 결코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공장의 생산직이라든지 하는 일들을 최소한 몇 달 이상씩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크게 돈은 못 벌었어요. 돈 관리도 잘 못했고요. 그러나 남들처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꾸준히 돈을 벌어보려는 것. 자식이 그 노력 자체를 부모는 높이 평가해 주었죠. 비록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을 안 해주셨으나 할머니만큼은 사남이 정말 돈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남의 정신을 다잡은 계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처자식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할머니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조금 씁쓸한 대목입니다만 수년이 흘러서 그 여사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따스하게 받아주고 품어줄 그런 남자를 새로 만나서 새 출발을 했어요. 풍족하지 않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살아갔고요. 결말은 그렇게 났으나 사남은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꾸준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앞으로도 보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음을 제법 바르게 먹었기 때문인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 결혼도 했죠. 할머니께서는 그러나 이 조합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답니다. 가진 게 없을 수 있고 배운 게 없을 수 있지. 그런데 싸가지마저 없으면 이건 뭐 어쩌자는 이야기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어하셨죠. 게다가 그쪽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본인에게는 시댁이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찼을 거예요. 유일하게 달랐던 다섯째, 막내에게 향했던 기대감은 쉬이 갈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테고요. 자기 형들처럼 되기 싫었던 다섯째는 착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런대로 공부를 잘했으며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주는 자식이었겠나요. 그런 효자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가 하필이면 가난에 빠진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랬으니 할머니가 속상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때 즉각 들어 누우셨다네요. 제 외가 집안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가난해서 걸핏하면 굶어 죽을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형편이 좋지 못했건만 자식은 무려 6이나 되었죠. 더 놀라운 대목은 그 자식들이 대체로 멀쩡히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외가를 보자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만사가 귀찮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요새 인터넷에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던 분이 바로 제 외할아버지셨습니다. 특별히 뭘 이루고자 하시는 게 없었고요. 가장으로서의 기계, 책임감 그런 건 역시도 없었습니다.
매사에 허허실실이라서 가장의 권위를 앞에서 자식들을 잡았다든가? 뭐 그러시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장점이 있기는 하네요. 한 번도 자식들을 무섭게 혼내거나 윽박지르고 때린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임감으로 자식들을 돌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자식들을 보고도 위기감을 못 느끼시는 얼굴을 하셨다네요. 외할머니께서는 생활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야무지지 못하셨어요. 솔직히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존재가 엄청 중요하고 대단하잖아요. 밥, 요리, 청소, 빨래, 자식 훈육이며 세세한 간섭까지. 오만 걸 도맡는 게 엄마의 역할이죠. 오죽하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표현이 있겠나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좀 남다르셨던 분인 것이죠. 자식들을 여럿 낳았으니까 그것들이 얼마씩이라도 벌어오면 형편이 좀 낫겠지. 그것들이 얼른 나가서 돈을 벌어왔으면.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6 낳으셨다는 게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어째서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고려 못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옛날 그때로 보자면 자식들 머릿수가 일꾼의 머릿수이며 돈을 벌어줄 자금줄의 개수인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입의 개수인 것이 우선이었죠. 가뜩이나 어려웠던 집안 형편은 먹어야 할 입들이 늘어날수록 자꾸만 더 기울어갔습니다. 첫째인 장녀는 그 시절 어려운 집안에서 난 장녀의 전형과는 다르게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았어요. 한없이 유약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길게 이어갈 수도 없는데 대신 그런 때 아무 불만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장녀는 한동안 다른 집에 보내진 적도 있었죠. 그 집에 가서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빌붙어 있으라는 뜻으로 외할머니께서 장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녀는 며칠 후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머나먼 길을 장장 이틀에 걸쳐서 길에서 노숙을 해가면서 돌아왔죠. 외할아버지께서는 불쌍하니까 이제 장녀를 어디든 쫓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돌아와봤자 뭐가 좋냐고 하시면서 장녀더러 동생들이나 그럼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장녀는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잘 못하였죠. 성의도 의욕도 별로 없었거든요. 첫째 밑으로 나머지 자식들도 대체로 성격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맹하게 짝이 없었죠. 그러면서 희한하게 고집들은 좀 있었고요. 다들 야무지지 못하고 생활 감각이 떨어졌는데 셋째가 홀로 두드러졌습니다. 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외가에서 구세주 역할을 하셨네요. 형편상 고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으셨는데 버시는 족족 가족들에게 다 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외가 식구들은 죄다 엄마한테 빌붙어서 지냈어요. 이렇듯 적나라한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었던 걸 어찌하나요? 다들 엄마만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손가락이나 쪽쪽 빨고 있었던 것이 외가 집안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몸만 딸랑 시집오는 거? 그래 그건 내가 그렇다고 치면서 받아들이마.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건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집구석이 그따위냐는 거지. 그따위 집구석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어? 할머니께서는 유일하게 멀쩡한 자식이 고작 그런 집안의 사이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짝으로 엄마를 허락하실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을 처음부터 강경하게 밝히셨었죠. 다른 자식이라면 모를까 아버지만은 절대로 겨우 이런 결혼을 하게 될 수 없다는 게 할머니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당시 아버지하고 결혼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울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살기 팍팍할지언정 부끄럽지는 않았었고 내 인생에서 우리 집안이 짐이고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번 돈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았었는데 지금만큼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구나. 그때부터 엄마가 외가에 무조건 퍼주기만 하며 살아오셨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셨고 앞으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결국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공교로운 일이지만
그 무렵에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건강 문제를 크게 겪으셨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다섯째 막내를 얼른 장가 보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할머니께서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6남매이신데 2남 4녀였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딸을 끝내 얻지 못하셨던 것에 아쉬움이 많은 분이셨죠. 혼자서 성격 좋고 정신머리가 멀쩡한 자식, 다섯째의 이름을 여성스럽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발휘해서 자기 형들처럼 망나니가 되지 않을 걸 수도 있다는 추측 또한 하고 계셨습니다. 요컨대 만약에 딸을 낳으셨다면 그 자식은 무조건 착한 효녀였을 거라고 보셨어요. 자식 낳는 것도 집안 내력 아니겠지. 왠지 딸을 잘 낳아줄 것만 같은데. 엄마가 왠지 딸을 잘 낳게 생긴 것 같다고 느끼셨을 때부터 어쩌면 할머니의 마음은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보면 볼수록 엄마의 눈빛은 또렷했고 힘이 있었죠. 워낙 흐리멍텅한 눈빛을 당신의 자식들을 통해서 많이 봐오셨던 할머니의 마음은 엄마의 올곧은 눈빛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혼하고 나서 친정이는 발길을 끊으라는 요구 한 가지와 함께 할머니께서는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당시 외가 식구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소식에 외가에서 깜짝 놀랐었고 친가에 돈이 많다는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대신에 돈을 벌어다주는 집안의 기둥이 뽑혀나갔다면서 그 점을 슬퍼했다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는 다시 한번 당신의 지난날을 씁쓸하게 회상하시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당신이 꾸려갈 가정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속상한 것들을 겉으로 다 표출하고 사셨던 할머니이셨으나 그에 반해서 겉으로는 별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사셨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셨던 것인지 건강이 크게 상해버리셨던 할아버지셨죠. 분명히 자식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걸 거라고 할머니께서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유독 두 분께 마음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가 되셨다고 해요. 부모가 번듯해도 자식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구나. 외가와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친가의 모습에 엄마는 마음이 자꾸 쓰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엄마는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아서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셨습니다. 태어난 딸이 바로 저였고요. 부모님의 결혼부터 약 7년 정도가 모두에게 최고로 행복했던 나날이었을 거예요. 비록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3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하셨다가 잘못돼서 유산을 겪으신 이후에는 몸까지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영영 둘째를 낳는 건 어려워지셨으나 제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를 포함한 모두가 있는 자식 하나만 잘 키우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엄마도 금세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유산을 하셨던 건 유독 두 번째 임신에서는 초기부터 컨디션이 오락가락했던 마당에 당신의 친정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좀 있었죠. 듣기만 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일들이 그때 외가 집안에서 연달아 있었거든요. 심성이 부드러웠던 아버지는 차마 당신의 처가를 대놓고 욕하지는 않으셨으나 할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사돈 집안을 씨를 말려버리는 게 세상에 이로울 쓸모없는 족속들이라고 종종 욕을 하셨다는데요. 그런 욕을 하시고 나면 꼭 마무리는 당신의 문제 많은 자식들을 떠올리며 두통을 앓는 수순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신지 벌써 수년째였으나 결혼해서 바로 옆 지역에 살며 자주 왕래를 하는 다섯째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자식들 모두 돈 10원 한 장을 집에 안 갖다 주면서 누구 하나 부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에 할머니께서 아주 치를 떨고 계셨는데 그런 지경을 넘어서 아이 자식들을 등지고 피눈물로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연을 벗삼아 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독특한 이상론을 펼쳤던 삼남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원놈의 외국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던 모습이었다고 할머니께서 회상을 하셨죠. 한국으로 돌아온 삼남은 도무지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 겉멋은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경기도 끄트머리에 있는 어느 한적한 동네의 전원주택 생활을 꿈꿨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능력이 돼야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이상적인 전원 생활을 하려고 고금리를 감당해가며 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멍청이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삼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 갚으라며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남자들을 마주해야 했고
정신이 번쩍 든 삼남이 구조 요청을 해댔습니다. 어디에 있겠나요? 빌붙을 구석은 가족뿐이었죠. 다른 형제들은 죄다 자기 코가 석자였으므로 다섯째 막내에게 삼남이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아신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셨고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하셨죠. 그러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며 희생해왔던 전적이 있으셨던 엄마가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셨던 거예요. 그게 상상도 못한 결과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돈도 없고 쫓기느라 갈 데도 없고 지금 무서우니까 당장 와달라는 그런 삼남의 연락을 어느 날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같이 길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이웃집에 가 있었고요. 이웃집에 제 또래의 자매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향해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고 그게 제가 본 두 분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자 두 분이 함께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울부짖던 그 소리를 영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통곡의 현장이 어린 마음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훌쩍이고만 있었네요. 엄마는 사흘간 병원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시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좀 더 버티며 애를 쓰셨던 아버지는 엄마가 떠나신 날로부터 딱 한 달 뒤에 하늘로 떠나셨고요. 저는 부모님을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을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아직 저는 이렇게 어린데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부모님과 영원한 작별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멍하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에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자그마한 손민형을 손에 꼭 쥐고서 넋이 나가 있었고 그런 저를 어른들은 모두 안쓰럽게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집은 다섯째만 멀쩡했잖아. 그런데 어째 이렇게 가나? 저렇게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려니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 정신 나간 이 집 셋째는 듣자하니 중국인지 뭔지 어디 나가서 안 보였었다고 하던데. 괜히 왜 돌아와서 멀쩡한 자기 막내 동생을 죽여나? 거참 미친놈이 따로 없네. 이 집 며느리는 또 무슨 죄야? 아유, 불쌍해, 너무 불쌍해. 정말 안 됐어. 그런 수군거림을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였어요. 저를 도와줄, 제 손을 잡아줄 리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소민형만 하염없이 지고 있던 때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아온 외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강아지, 이 할미하고 가자.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 끄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너무 낯설었고 그래서 같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가 식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죠.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불안하게 걷고 있는데 외가 식구들이 제 머리 위로 수근거리는 게 들려왔습니다. 이러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애 키우는 값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걸? 틀린 소리도 아니잖아. 우리 쪽에서 애를 맡아 키워준다는데 돈으로 애를 치워버리는 게 그쪽에서도 편하겠지. 저는 이제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목숨값을 받아내지 못한 게 분하다며 저를 키워준다는 면목으로 돈을 제대로 뜯어낼 것이라는 수군거림은 이어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당신의 친정을 입에 담으실 때마다 골치 아픈 얼굴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제 외갓집을 거의 가보지 못한 채로 자라났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르더군요. 외갓집에 도착하면 혼자 어떻게든 탈출을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안의 귀한 손녀를 데려가는 거야. 초췌하여 거의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던 몰골의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즉각 형형한 눈빛을 하셨고 또렷한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분 같지 않았죠. 사돈, 제 딸이 낳은 제 손녀를 제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참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었고 이 아이는 내 친손녀인데.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실 것 없어요. 어떻게 손녀까지 맡아 키우실 정신이 있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할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 상황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대신에 소민영을 품에 꽉 안았을 뿐이었죠. 그건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임을 할머니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애를 데리고 가서 어디 한몫 챙겨보려는 건 아니시고? 저를 바라보신 할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그렇게 물으시자 외가 식구들 일동이 난리가 났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집안에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시겠네. 키워 마땅할 애를 키우는 것뿐이니까. 설마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낼 심사는 아니실 거잖아. 저를 데리고 간다면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고 할머니께서는 못을 단단히 박으셨습니다. 알아서 키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할머니께서 제 손을 슬그머니 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손녀라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키우는데 들어갈 돈은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맞기는 뭐가 맞나? 하여간에 스스로 벌어먹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콩고물 부스러기 떨어지는 구멍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할머니께서는 아주 크게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외가 식구들 모두 당혹스러운 얼굴이었죠. 외가의 계획을 경황 없는 와중에도 단번에 꿰뚫어 보신 할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애 키우는 값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재차 할머니께서 선언하셨을 때 외할머니께서는 입술을 잘근 깨무시며 먼저 휙 돌아서셨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외가 식구들이 어색한 헛기침을 하면서 뒤를 따르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미 기세에서부터 외가 식구들은 할머니 한 분에게 싹 다 밀렸던 것 같네요. 외가 일동이 모두 떠나고 할머니께서는 힘겨운 듯 장례식장 바깥의 벤치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고단하고 슬픈 기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할머니의 얼굴에 저는 소민영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안 올 거예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싶어지면 여기 인형한테 대신 울어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 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울지 마세요. 우리 같이 웃으면서 살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힘들어도 웃으면 힘이 난다고요. 그래? 너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었어? 어쩐지 시아비 돌보면서 시어미 잔소리를 듣는 와중에도 기죽는 법 없이 싹싹하고 항상 명랑했었지. 비결이 웃는 것이었구만. 이제야 알았네. 오냐, 나도 그렇게 해보마. 서글픈 눈매를 하시고도 할머니께서는 애써 인매를 당겨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배시시 웃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날 할머니와 저는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자 함께 다짐을 한 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삼남이 눈물의 사죄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셨었죠. 사람 천성은 안 바뀌더라. 내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너도 살면서 명심해라. 부모님이 사고로 떠나신 후 시리에 빠져 계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날로 약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잃으신 후 인생에 보람과 낙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제 부모님 두 분이었죠. 자랑스러운 아들과 착한 며느리 말입니다. 그래서였는지 할아버지께서 떠나실 적에 이제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는데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자식놈들한테 재산은 알리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아무럼요. 그리고 재산 관리는 앞으로 더 내가 잘할 거니까 걱정은 말아요. 내가 당신만 믿고 가네. 자식복은 없는 셈이었지만 부인복 하나는 내가 있었네 그려. 할아버지와의 이별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찾아오자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순간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제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한 마음이었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에 너무 외롭게 남겨졌을 테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행동을 할머니께서는 지켜보고자 하셨었죠. 하지만 역시나 모두가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천성이란 그런 것이라는 걸. 할머니께서는 재차 깨달으셨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냉랭해지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자식들이 있기는 있되 전혀 상관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셨고요. 저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다 쓰셨죠.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간 뒤에도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잔잔한 노후를 즐기시면서 그렇게 일상을 나섰었습니다. 대학을 집에서 거리가 꽤 먼 곳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저는 자취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취업도 그쪽으로 했습니다. 사회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꼬박 돈을 벌러 다니는 일이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제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정신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진짜 독하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저는 입사 3년 만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성공적인 이직을 해냈어요.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었고 놀라움과 선망이 섞인 시선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게 느껴져서 정말 보람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조건을 지닌 남자들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의사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단계를 밟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죠. 피곤한 얼굴로 저를 소개받는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은 저와 대화를 할수록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시큰둥했으나 점점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간 자리였건만 이상하게 상대와 잘 통하더라고요. 3번을 따로 만나보고 나서 정식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새 저도 결혼 정년기였고 가벼운 만남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원 일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결혼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서로가 피곤하고 지칠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얼굴을 봐도 짜증을 내기는커녕 서로 위안이 되었고 별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그 사람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많은 부분에서 뜻이 통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가장 먼저 당연히 할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네가 시집을 간다고? 벌써? 할머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저랑 친한 대학 동기 3명, 할머니도 아시죠? 한 명은 재작년에, 한 명은 작년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올 봄에 갔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 그래, 벌써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어. 하기사, 나를 봐라. 곧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복싹 늙었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20년은 거뜬히 더 사셔야죠. 아이고야, 20년 더 살아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일 있니? 내가 요새 무릎도 그렇지만 아휴,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암만 해도 느낌이 그렇게 오래 살 일은 결코 없을 것 같구나. 100년은 좋기 정정하실 것만 같았던 할머니였는데 기세가 대단했던 모습만 내리에 강렬하게 박혀 있었던 저였기에 어느새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군요. 지난 세월 저를 키우시느라 힘들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내색 안 하시고 묵묵하기만 하셨던 분이라 죄송스러웠네요. 결혼 잘해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해야겠다 싶었어요. 할머니께서 그때 컨디션도 안 좋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상견례 위치를 할머니 댁과 가까운 곳으로 잡았습니다. 마침 예비 시댁의 집안도 그 옆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율엔 어려움이 없었죠. 고풍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모였고 저는 당연히 할머니와 둘이었으며 상대 측은 예비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 조합으로 넷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투적인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느꼈던 게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와 둘이서 빠르게 속닥거리는 장면도 제가 보았고요. 느낌이 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기어이 코웃음을 크게 치셨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줄은 몰랐네요. 네? 아, 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아까 집에서 출발할 때 알았어요. 그때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이 미리 얘기하면 이 엄마가 반대를 할까봐 미리 얘기를 못한 거죠. 내가 부모 형제 없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도 일단은 꾹 참고 와봤어요. 어떤가 한번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아니죠. 대체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색이 의사인데 의사랑 결혼하려면 부모 형제는 없어도 최소한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맨입으로 의사랑 홀라당 꿀꺽 하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들인 노력과 수고가 얼마치인데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 예비 시어머니의 외침 뒤로 예비 남편의 난처해진 얼굴이 보였고요. 예비 시누이는 이게 당연한 상황이라는 듯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괜히 딴 곳을 바라보시며 딴청을 피우셨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직접 대면을 해본 할머니와 저의 모습이 꽁돈 한 푼 없게 생겨먹어서 기대하기에는 글렀다 싶으니 지금 이 자리를 깽판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좋은 직장, 그거 하나만 보고 의사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쪽이 어른인데 언성 높이는 거 썩 보기 좋지는 않네요. 어르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죠. 손녀를 전문직으로 못 키워내셨으니까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아, 손녀가 의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부모 형제 없는 고아놈이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집에 돈도 없다? 그러면 그놈이 아주 날강도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네가 돈 나올 구석도 없는 게 뻔한데 언강생심 의사를 손주 사위로 받으려는 게 용납이 안 되시겠다. 연세에 비해 정신은 아주 멀쩡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가시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막장으로 행동을 하시다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할머니께 면목이 없어서 죄송해 미치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난데 자네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줄 수 있나? 할머니가 금세 어디론가 전화를 거신 게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통화를 하시고서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맞은편을 바라보셨죠. 이왕 음식이 다 나와 있으니 그만 침 튀기고 식사나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흔드셨고 그때부터 예비 남편의 변명이 시작되었어요. 가족들 간의 상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발끈하면서 그럼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이기적이다. 가족들 생각도 해라.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집안에 의사가 났으니 그걸로 한몫 결혼 장사를 벌여야 하건만 왜 비협조적으로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예비 남편이 반박은 못하고 어물쩡 수그러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누군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적당히 풍채가 좋고 정갈하게 빼입으신 그분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셨습니다. 여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곁으로 오셨고요. 저와도 안면이 있으신 분이라 저를 발견하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작게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보기에 저는 은행 지점장님이라고 알려드렸고요. 상황을 파악하신 그분이 각 잡힌 자세로 명함을 예비 시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은 기밀이라 함부로 발설할 수 없으나 할머니께서 해당 지점의 가장 큰 고객이며 그래서 혹시라도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VIP 공간으로 즉각 모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그 은행은 식당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을 향해 재산을 자랑해야 해서 할머니께서 부르신 거라고 지점장님은 착각을 하셨고 성의를 다해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으나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네. 바로 근처다 보니까 혹시나 시간이 될까 싶어서 연락을 해본 것인데 금방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만. 얼른 일 보러 가시게. 노인네 때문에 걸음하게 해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사님이 부르시면 땅끝 마을이라도 제가 당장 가야죠. 해당 지점을 먹여 살려온 큰손, 그게 바로 할머니셨고 지정장님은 끝까지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인사를 남기곤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럼 저희도 이만 가볼까요? 그럴까? 나도 마침 그러자고 할 참이었는데 역시 우리 손녀 나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구만. 나가서 맛있는 거나 새로 먹자꾸나. 한우도 좋지.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맨날 할머니가 사주시잖아요. 어차피 내 돈이 네 돈인 것을 다 너한테 갈 재산이니 굳이 따질 것도 없어. 자, 얼른 가자. 제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맞은편에서도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의 생쇼가 시작되었죠. 제가 요새 몸이 워낙 안 좋아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무리하게 상견례 날짜를 일찍 잡은 게 잘못입니다. 전부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제 잘못은 앞으로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모습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냥 피식 웃음만 나더군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애정과 기대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미련도 없이 고개를 흔들었고 할머니께서는 그들을 향해 딱 한마디 남기셨어요. 버스 떠났수다. 이미 소용없다는 명쾌한 말씀이었네요. 네 사람의 절망에 빠진 표정을 보는 것을 끝으로 그곳을 나왔어요. 날씨가 참 맑고 쾌청하더군요. 한우 맛도 좋았고요. 그 뒤로는 굳이 결혼 조바심 안 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건강해야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까지 다 보시겠다면서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셨고요. 절대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후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의사였답니다. 심지어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취미 활동에서 만난 것이었어요. 집안도 아주 유복하고 가족들 모두 화목하고 본인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해맑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이럴 데 없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답니다. 저에게 100점짜리 손녀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저에게 만점짜리 할머니라고요. 안녕하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앞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고생할 만큼 하고 노력도 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60대이고 제 나이대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딱히 연애를 하거나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그런 상황에 속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몇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고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무척 고지식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제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답니다. 어쩌다가 여고 동창들을 좀 만나려고 하면 온갖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좀 울컥했지만 예의상 물었는데 어찌나 화를 내는지 당시 남편의 소리를 듣고 제 친구들까지 질려버렸더군요. 여자가 돼서 어디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밖에서 돈 벌어주는 것 같고 제대로 남편을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으이그, 밖에서 돈이나 또 써대고 있지. 내가 돈 쓰지 말랬지?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은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과의 사이가 무난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완연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유, 네 남편 무서워서 살겠니? 이혼해라 하며 저를 치근하게 여겼고요.
가끔씩 통화만 하는 정도로 근황을 듣고 저는 거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묵묵히 그렇게만 살고 있던 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채찍을 던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때 강하게 결심을 해야 했던 걸까요? 당시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을 알아누웠고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바로 말하자면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매번 술을 먹고 밖으로 돌고 집에 와서도 몇 마디 대화도 없던 남편이었고 저도 애정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자를 밖에서 만나고 다닐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술이랑 손찌검은 참아도 바람은 못 참는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 남편 옷에서 나온 여자 립스틱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걸 어찌 보면 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희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조금만 짧아진 옷을 입어도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새 립스틱도 아닌 누가 쓰고 흔적을 남기듯 아무렇게나 넣어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이거 뭐야? 누구 거야?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정말 기가 차서 그대로 소리를 악지르고 싶더군요. 아이씨, 알아서 뭐하게.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 꼬치꼬치 캐물어. 알고 싶거든. 네가 조사해. 기가 막혔죠. 남편이 정말 철저하게 저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 가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정말 기가 막히고 암울해서 지금 또 떠올려 봐도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던 남편은 옆에 있는 물건들을 저에게 다 집어던지면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너 때문에 잠 다 깼잖아. 어휴. 누가 보면 바람을 핀 사람이 저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렸는데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을 삭혀야 했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싸우지 마. 아들이 따라 나와서 이 절망적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보려고 했으나 남편은 틈을 주지 않았고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더 오래도록 집을 비우더군요. 당시 아들은 너무 어렸고 결국 모든 상황이 저만 참으면 되는 쪽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 대학을 갔고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아들 때문에 저의 상처들을 덮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갈수록 아들은 저에게 짜증만 내더군요. 취업할 무렵 저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상처가 되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 나만 보지 말고 엄마도 좀 인생 살아. 부담스럽다고. 맨날 아빠한테 무시나 당하고. 그게 뭐야? 난 진짜 엄마도 답답하고 한심하다. 어떻게 자식마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살아온 건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와 아들의 사이는 사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갈라지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제 아빠랑 똑같은 건지. 머리가 조금씩 크면서 제 말을 무시하고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늘 같았어요. 엄마, 밥 줘. 배고프다고. 엄마, 돈 줘. 돈 없다고. 이 두 마디 아니면 거의 말을 섞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차려주고 군입 때부터 제대 날도 울며 따라다녔고 첫 취업을 할 때에도 너무 기뻤어요. 아들 말처럼 제 인생의 낙이 자식 하나뿐이었기에 그게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했던 건지.
이제 와서 저에게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군요.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 없도록 모든 게 남편의 틀 안에 가둬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운정, 고운정 모두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을 조금씩은 언저리에 갖고 있었어요. 그 덕에 이 나이껏 여전히 싸우면서도 산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미움, 분노, 환멸, 증오 뿐이었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댔고 그걸 종용하는 제 입을 막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등 야만인 같은 행동을 일삼아대니 저는 더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참고 있는 제가 우스웠던지 툭하면 입버릇처럼 이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당신 주제에 이혼이나 할 수 있겠어? 뭐하고 살게? 혼자 어디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다.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굴욕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꽉 감고 저는 늘 방으로 들어갔고 울어대는 아들을 안고 그저 말없이 참기만 했습니다. 그때 품 안에 아들이 점점 자라서 머리가 커지고 이제는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한심해하는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왜 그렇게 살아? 한심하다, 한심해. 이 말이 자꾸 맴돌면서 저는 60 나이가 다 되어서 이 인생을 뒤집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실정을 살다 보니까 화병에 우울증에 뭘 해도 화만 치밀어 올랐어요. 변변한 친구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들어버렸고 60년 넘은 인생을 살다 보니 손에 남는 게 없더군요. 좀 더 빨리 찾아왔다면 뭔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남편의 부속품처럼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인생으로 살아왔기에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더군요. 사실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남편 입으로 들을 때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제 어머니 세대나 친구들만 봐도 흔한 것이 아니었고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 내려놓고 저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공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뒤에 남편을 불렀고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저도 무작정 알아본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본 뒤였어요. 남편의 재산은 꽤 있는 편이었고 저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았고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명되기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군요. 그러니 남은 여생만은 제발 혼자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털어놓은 말이었으나 남편은 아주 대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가 나이 60 먹어서 무슨 헛소리야? 요망 들었어?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이혼 못 해줘. 안 해. 저도 그리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불러대던 남편이 결단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해달라면서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그게 더 이제 편할 듯 하니까. 웃기지 마. 나갈 거면 어디 나가봐. 그랬다간 돈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테니까. 뭐라고요? 내가 왜 돈을 못 받아요? 이미 의도를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은 더 난폭해지면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어디 노망이 들어서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나나 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거야. 그것도 몰라? 하여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태껏 돈 벌어 갖다 줬더니. 매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와중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여러모로 상담을 해보면서 저의 상황을 하소연하듯 털어놓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희망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저의 시간들이 인정되길 바랬고,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간절히 탈출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때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좀 심각해 보이더군요.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하게? 그래, 엄마, 너네 아빠랑은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 아들이 5살, 7살, 10살, 이때마다 매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면서 이날에 이르게 된 거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더군요. 아들도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만큼 컸고, 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랬어요. 아들도 마음이 조금은 약해졌는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엄마 편한 대로 해. 알았어. 그 뒤로 서로 말하기도 거북한 이야기라 더 말을 꺼내진 않았고, 저는 저대로 묵묵하게 남편의 비난들을 견뎌내면서 상담을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에게 일생에 2번 다시 없을 사건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제가 가끔씩 상담하러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실 오가면서 대기실에 같이 머무느라 얼굴은 눈에 익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보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긴 했는데 한창 저보다 연상인 남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젊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무실 직원인 줄 알고 대답을 이어갔고 말을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희 같은 상담받으러 온 입장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말을 들었는데 뒤이어 나온 말에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사실 저는 이혼을 했고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니. 현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반면에 어쩌다가 이혼을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런 저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하나씩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매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참다가 겨우 이혼했어요. 그 끝 마무리가 좀 골치 아파서 여기를 드나들게 되네요. 저와 비슷한 입장인데 이미 한 발자국 나간 상황이라 저도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말을 더 나눠보니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더군요. 저도 뭔가에 홀린 듯 제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느새 눈물까지 주르륵 흘러 순간 놀랬네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지쳐있고 상처받았다는 것 같아서 무척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남자분이 저에게 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이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참 힘들게 사셨군요. 저도 그 입장 이해합니다. 누구보다요.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손수건도 아닌 맨손으로 닦아주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생전 남편을 통해서는 이런 여자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또 말을 잇는데 그 말에 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부인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셨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아쉽습니다. 저나 부인이나 짝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부인 같은 분을 두고 어떻게 남편분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라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주는 남자의 말이라니.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고백과도 같은 말에 며칠간 혼란스러웠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 사이 저한테 막말들을 퍼부어대는데도 어느 정도 한기로 흘려버렸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하긴 했구나. 남자를 잘못 만나긴 했구나 하는 생각 쪽으로 방향이 점점 세워지더군요. 이혼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졌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슬슬 탈출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제 앞에 나타난 우석 씨의 등장은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알지 못했고 이 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대접으로 인해 늘 제 자신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니 늘 자신이 없고 가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우석 씨와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였지만 그 잠깐의 시간 중에도 정말 저를 엄청 배려해주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정도였지만 그날이 기다려지고 가끔은 좀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지 불안한 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혼할 건데 혼자 정말 평생 늙기보다는 비로소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과 알콩달콩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렇게 곁에 마음 맞는 친구를 둬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남편은 한창 이혼을 고집하던 제가 잠시 조용해서 그런지 다시 안심하고 밖으로 돌더군요. 그러는 사이 우석 씨와의 만남 횟수는 점점 많아졌고 어느 날 저도 예상은 했던 그럼에도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미야, 나 이렇게 더 이상 만나기 힘드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로는 지내기 힘들어. 네가 남편과 아직도 살고 있는 게 견디기가 힘들고. 우리 정식으로 남자 여자 사이로 지내면 안 되는 거니? 우석 씨는 아주 어렵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왔고 매번 애끓는 감정을 참느라 매일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달리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봐주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서 애틋하게 저에게 감정을 전해왔습니다. 무척 마음이 흔들리고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소녀처럼 마음이 떨리더군요. 마치 몸살을 앓듯 저도 이 감정으로 괴로워하다가 이혼의 고지가 멀지 않은 듯하여 결국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듯한 시간들을 보내며 우석 씨와 외지로 데이트를 다녔는데요. 저를 생각하면서 꽃을 꺾어서 가져오고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며 너무 기뻤다는 우석 씨와의 나날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갈수록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어버린 저의 인생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더욱 밉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꽤 심각한 표정이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남편이 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주제에 바람을 피고 있었어?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이혼에 대한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장기간 서로 말도 안 하고 거의 별거를 하던 중이었고 전 제 요구만 던져놓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제 앞에 뭔가를 집어던지는데 집어 올려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우석 씨가 가평이나 강릉 등 먼 곳으로 데이트를 다녀왔던 사진이더군요. 대체 이런 사진을 퍼뜨린 게 누군 건지 멍한 사이에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해. 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바람을 폈어.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야. 저는 보기 민망한 사진들을 주워 올리던 와중에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요. 당신도 전에 바람 폈잖아요.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혼한다고 요 근래 쫄라대던 게 이 남자 때문이었구만. 다 필요 없고 이런 지저분한 여자는 내가 쫓아내고 싶어. 5천만 원 지금 이체해 줄 테니까 이 길로 당장 나가. 너 이 집에 발도들이기만 해봐. 그제서야 저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바랬던 것을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방법으로 받게 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저도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보아도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폈으며 증거를 남겼다는 한 줄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아무런 일 없이 얌전히 이혼을 기다렸다면
저는 남편의 저 수많은 재산 중 3분의 1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뒤늦게 밀려들었습니다. 돈 5천만 원을 들고 60세의 나이가 되어 쫓겨나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단단히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고 막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제 모든 짐을 다 떨궈내고 협박을 하더군요. 오늘 당장 나가서 합의혼 안 하면 그 5천만 원도 못 건질 줄 알아. 결국 저는 그 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멍청이 서서 사인을 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저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근처 조그만 모텔을 찾아서 묵다가 돈이 없어 지방까지 내려가 작은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풍파를 순식간에 겪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이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우석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우석 씨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 만났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앞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저는 1년이 다 돼가도록 지방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울면서 이를 갈며 살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설거지 정도뿐이라 식당에 취직해서 겨우 주방 일을 하면서 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말 인생 무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같이 일하는 식당의 주방 이모들도 곱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서 열심히 바지락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심결에 식당 홀 쪽을 힐끗 본 순간 너무 놀래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손님 2명이 안에 들어왔는데 둘 중 한 남자가 뭔가 낯이 익더군요. 제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혼자 살게 된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망하다가 그리워하기도 했었던 우석 씨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당장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석 씨, 나예요, 영미.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글거리는 눈으로 멱살을 잡은 저를 보고 당황한 우석 씨의 눈을 보니 슬프게도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어요. 1년 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고 당황스럽고 곤란해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표정이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 추잡하게 왜 이래요? 말로 합시다. 기억하던 말투가 아닌 너무나 차갑고 쌀쌀맞은 말투로 대꾸를 하는 우석 씨를 보니 이 사람도 우리 남편에게 호되게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발 놔달라며 진저리를 치던 우석 씨의 입에서 들었던 내용은 정말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봐요, 영미 씨.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쫓아가라고요.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자기 엄마 꼬셔서 바람으로 이혼시켜주면 2천만 원 준다고 했다고. 근데 1,000만 원만 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게 어딨어. 자기가 나한테 부탁해놓고 외려 나를 상간남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자식을 어째 그리 키웠어? 구구절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왜 우리 아들이 튀어나오고 2천만 원은 무슨 말이며 상간남은 무슨 말인지. 결국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제 아들은 제가 이혼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제 아빠에게 상담을 했더군요. 골치 아파하던 남편은 아들에게 제안을 했나 봅니다. 네 엄마가 조용히 나간다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그게 탐났나 봅니다. 자기 엄마가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
우석 씨처럼 멀쩡하고 보기 좋은 중년의 남자를 데려다가 사주한 것이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한 일이라면 그 인간과 저는 남이니까 납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 배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빠의 몇십억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엄마를 밀어내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 내용은 얼마 전 아들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밤새 비 맞아가며 기다리다가 확인해낸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냥 애가 어릴 때 그때 참지 않고 이혼이라도 해버렸다면 모든 굴욕을 감당하고 키워낸 자식한테 이런 꼴까지 당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벌려놓고 엄마와의 연락은 끊어버린 아들을 이제는 제가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만 따라다니며 돈 줘, 밥 줘를 일삼던 남편과 아들은 정말 저에게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 이 비참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견디기 힘듭니다. 부디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굴곡은 다 있는 법인데 저는 비교적 잘 극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고된 인생 안에는 늘 깜짝스런 상황이 숨어 있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60대가 되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70년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많이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저희 남매들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5명이 되는 남매를 낳고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해 큰언니와 오빠들, 위에 언니까지 다들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들 사는 집들이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아주 드물게 여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친구인데요. 친구 미자는 상냥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길에서 눈에 띌 만큼 아주 미인인 친구였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저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저는 무척 다니고 싶었는데요.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이 그럼 어찌됐건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하라며 다니게 해주었어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았던 학교 생활에 짝꿍이 된 미자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몫으로 죽이랑 김치 조금을 떠드리고 나머지 저희 5남매는 큰언니와 큰오빠부터 해서 막내인 저까지 갈수록 줄어드는 양의 밥 공기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기싸움에 밀려 늘 간장 종지만한 밥만 조금 먹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학교에 왔었으니까요. 그때 다녔던 학교는 묘하게 형편 차이가 큰 애들이 많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난에 대한 답답함, 분노 등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짝꿍이 되었던 미자는 그 시기에 애들치고 얼굴빛도 무척 좋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지 체격도 나쁘지 않고 치아도 깨끗하고 참 인성이 좋았어요. 누구나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저도 내심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팍팍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순아, 니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노? 짝꿍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미자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미자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나는 네가 좋다. 니랑 원래부터 짝꿍이 되고 싶었다. 진짜? 진짜로? 이 말을 하고 난 뒤부터 미자는 매번 제 손을 잡아 끌고 운동장에 가서 놀자고도 하고 함께 교정을 걷고 선생님 심부름을 다니는 등 어느새 단짝처럼 다니게 되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 했을까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의구심이 들었던 차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애하기로 유명했고, 저도 그런 흐름을 종종 느끼고 있던 터라 빨리 한 학년이 끝나길 바랬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아이들만 호명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업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매번 내 속을 썩인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것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가슴을 들이파는지 듣고 있기가 괴로웠고 또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더군요. 니네 같은 것들은 공장이나 나가서 돈이나 벌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학교에 와서 폐를 끼치는 거냐? 하여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물이 다 흐려진다. 정말 더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떨리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느라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옆눈으로 흘끔 보니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황당하셨는지 바로 말하셨어요. 전미자, 너는 왜 일어난 거냐? 앉아라. 선생님. 그 뒤를 이은 미자의 말에 저는 결국 참던 눈물이 속으로 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합니다. 애들도 다 울고 이게 뭡니까? 빨리 수업하시라 해. 당시 감히 이런 말을 선생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 같은 학년 선생님도 없었을 거예요. 알기론 미자의 집이 엄청 부자이고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늘상 선생님은 미자를 예뻐했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말에 선생님도 나름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하고 얼굴이 한동안 구겨졌지만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던 건지 다시 씩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미자 많이 맞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다들 앉아라. 다들 앉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고 저마다 미자를 한 번씩 쳐다보더군요. 저도 슬쩍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는 것이었어요.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있다 아이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친하게 말을 걸어오던 미자가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날의 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제 자매였던 언니 오빠들과도 서로 살아남기 바빠서 이런 살가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저에게 미자는 제가 학교를 중퇴하기 전까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3학년까지 다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다 보니 오빠와 언니들은 그만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더군요. 당시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장에는 제 또래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일은 무척 고되었는데요. 가끔씩 학교 생각이 나서 그립던 차에 길에서 미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어색했어요. 영순아, 니 잘 지냈나? 하면서 달려오는 미자는 교복이 달라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간 것 같더군요.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빠지던 저의 후미진 시골에선 이렇게 학교 진학을 하는 애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왠지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었어요. 절 보자마자 와락 껴안는 미자에게 공장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풍길까봐 온몸의 신경이 잔뜩 굳게 되더군요. 그런데 미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영순아, 내 너랑 또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오거라. 니네 집에? 응,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놀러 와야 한대. 새삼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미자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바로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도 가끔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던 자기 집에 놀러 오라더군요.
고민만 하다가 저도 왠지 가보고 싶기도 했고 공장 일이 너무 지치고 집 분위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가보게 되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저를 맞아준 미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곳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 아니 나라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언니가 주워와서 읽었던 소설책에 나오는 부잣집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본 것 같았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미자가 먹을 간식을 챙겨주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모양의 과일을 내오시고 떡이랑 케이크도 내주시더군요. 저희 집에서 당시 간식이라고는 오빠가 일하는 야채 가게에서 얻어온 감자와 한쪽이 전부 상한 사과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오남매가 허겁지겁 커다란 들솥에 삶아서 와구와구 먹었고 사과도 씻어서 껍질째 와삭 베어 먹던 때였는데요. 외국에서 사왔다고 하던 예쁜 과자들과 몇 명이서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떡에 주스에 이게 간식인지 밥인지 모를 만큼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파르고 메말랐던 한창 사춘기 시절에 그나마 미자네 집에 가서 숨을 트이고 오는 시간들은 매우 꿀맛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친구가 있었냐며 저마다 놀라더군요. 언니들도 간식을 챙겨오는 미자에게 미안했던지 자리를 조금이나마 내주고 같이 수다를 떨어주기도 했어요. 묘하게 그때마다 미자는 행복한 얼굴로 하고 있었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는 니네 집에 올 때가 제일 신난다. 물론 니랑 노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속 편하고 재밌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축축하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뭐가 좋다는 건지. 아마도 외동딸이라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언니들은 말하더군요. 미자는 참 세심한 성격이어서 제가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을 신경 써주었고 제 앞에서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상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다를 거 없다. 중학교랑 똑같지 뭐. 그보다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하면서 화제를 얼른 바꿔주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 또한 저를 배려해준 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자랑 시간을 보내며 재밌게 놀다가 저에게 아주 큰 아픔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미자 덕에 저는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 그 당시까지 조금의 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맨날 옆에 누워서 죽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던 아버지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매번 아프고 이러다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는 아버지였고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늘 곁에 어른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고 우리 남매는 엄마도 없이 아픈 아버지의 그늘이라도 빌려 어찌어찌 살아왔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지도 않는 아버지를 제가 먼저 발견했고 그 말을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면서 토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와 그만 마당으로 뛰쳐나가 몇 번이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간식을 들고 찾아왔던 미자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웃집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는 걸 보며 우리는 장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루 벌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건 무척 사치로 느껴졌지만 그때 미자가 한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다들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어려서 이런 것도 못 봤다. 네 나중에 후회할 기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그렇다고 미워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미자의 말은 힘이 있었고 정말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장례 내내 제 곁에 있어주면서 치레를 다 해주었던 미자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저에게
미자는 울어도 된다며 몇 번이나 구석으로 저를 가서 달래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울 때 못 울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 울어라. 울고 나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엉엉 울며 속을 달랬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얼마 후에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미자와 동네 물길을 따라서 걷곤 했는데요. 나름 저와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된 미자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제대로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연신 미자 뒤에 있던 소나무만 쳐다보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영순아, 내는 네가 부럽다. 그래도 너 그 친아빠랑 계속 살아왔고 언니 오빠들도 있지 않나. 얼핏 저의 아버지 장례 때 느끼기로 미자가 지금 함께 사는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것은 눈치를 챘었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뒤이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아니 그 남자, 아빠도 아니다. 내는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 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노? 어? 너네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느꼈던 미자의 새아버지는 무척 온화한 분이셨고 제가 놀러 갔을 때마다 방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해주던 분이었어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한참이나 말을 고르다 꺼낸 미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미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자의 엄마가 알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대는 바람에 어디에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저에게 말을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 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말하다 멈추고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는 미자의 표정을 보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며 무척 괴로운 상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달래주기만 했고 괴로워 우는 미자가 너무 안쓰러워 저 역시 안고 달래주었는데요. 딱히 어디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 자신부터가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 아무데도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미자가 가엾어 무척 괴로웠어요. 저 역시 미자에게 굳이 화제를 꺼내진 않았고 먼저 말하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마음을 저에게 털어낸 미자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시 미자는 다른 공부를 준비하겠다고 슬슬 진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공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자주 들리던 미자도 조금씩 뜸하게 됐고 저도 도시로 나가려고 많은 것을 알아보며 서로 조금 바빠졌는데요. 얼마간 연락을 못하고 저는 저대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찾아다니던 중 왠지 모르게 동네에 뭔가 소문이 도는 듯했어요. 이상하게 요 근래 말 많은 아줌마들이 자꾸 무리지어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수군대는 아주머니들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서 들려온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저는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겨우 일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유, 진짜라니까 왜 이래? 이거 놓으라고. 미자 죽은 거 맞대잖아. 그 집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은 거야. 엄마 얼굴을 못 본 것뿐인데 미자가 그 사이에 어디에 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니요. 도저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워낙 안쪽이 깊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묘하게 사람 기척도 없어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예전과 다르게 더 차갑고 쎄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 머무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가 싶은 차가움도 체감하게 되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매번 제가 미자에게 가거나 미자가 우리에게 오는 식으로 만나왔는데
하다못해 그 성대한 집에서 장례라도 치렀다면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연유로 끝나게 된 것이었는지 미자네 가족이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재빠르게 들리더군요.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건지. 아버지를 보내고 힘들어했던 저를 미자가 위로해 주었고, 그런 미자 역시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다니. 20살 남짓 되던 저에겐 실로 견디기 힘든 이별을 2번이나 겪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이별, 사춘기 시기를 제대로 지탱해 주었던 친구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 무뎌지기 위해 얼마나 피맺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심한 열병을 겪었던 것 같아요.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뒤싸여 며칠을 알아누웠고, 언니들은 심각하게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영순이도 가는 거 아니냐는 작은 언니의 말에 큰언니가 등짝을 때리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던 뒷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알았고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는지 큰오빠가 저를 데리고 이 상처가 심히 녹아있는 동네로부터 나가게 해주더군요. 서울의 자그마한 직장을 받은 오빠를 따라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말단 격리일부터 다 배워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배웠고, 돈 쓰는 게 무서웠던 저는 적금을 하면서 20대 역시 여유 없이 살아갔어요. 당시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터라 그저 돈을 은행에 넣기만 했던 저는 찬찬히 늘어가는 재산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작은 집을 샀다가 세를 주며 늘려가면서 겨우 저 혼자만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내심 마음 안에 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던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나갔는데요. 이쯤에 서울로 언니들과 오빠들도 다 올라와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이 아이를 낳아 엄마 역할을 잘해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늘상 그야말로 일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날부터 공장에 들어가고 또 격리일을 배워 회사를 다니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제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대학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나름의 보람이 있었는지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비행기라고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아들과 남편의 권유로 첫 제주도 여행을 가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 땅을 밟게 되었고, 남편과 아들이 짜온 스케줄대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 나이가 되어서 누려보는 여유란 참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안타깝지만 나름 그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고 이제서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시원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기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때 제주도 여행에서 온몸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어열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시간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전날 더부룩하게 먹은 게 좀 불편해서 점심은 회를 먹자고 시장으로 나가봤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싱싱한 횟감을 구경하던 중 한 가게에 멈춰서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 아주머니들 사투리가 유난히 귀에 익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말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던 중 횟감을 고르며 얼마냐고 말을 걸게 되었어요. 아, 그게 말입니까? 이리 와보이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봐주려는 아줌마의 대답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고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은 어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반가웠는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 저도 동창인가 싶어 반갑게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가 큰 눈으로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눈만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라요. 니 영순이가.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길래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확실히 저를 아는 것 같기에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왠지 완연히 낯선 얼굴은 아닌 듯해서 저도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크게 쌍꺼풀 진 눈을 내가 어디서 보았더라 하고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정면으로 눈을 마주 보는데 순간 제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미자다. 미자, 영순아, 니네 기억하나? 미자? 눈이 벌떡 뜨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미자라니요. 미자는 죽었고 이미 어린 날 기억으로 힘겹게 묻어두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아주 예전에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당연히 제 생각 속 미자는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어떡하노? 내 미자다, 영순아. 그 큰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오며 가며 다 우리를 봤고 저 역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말을 들어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미자가 맞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구석구석 다 하나같이 맞아 떨어지더군요. 어버버하게 서 있는 저에게 미자는 몇십 년도 지난 그때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당시 자신은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새아빠와 그걸 모르는 엄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각오를 하고 새아빠에게 나가겠다고 알렸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름 유명 인사였던 미자의 새아빠는 겁이 났는지 더 소동을 벌일까봐 입을 막는 조건으로 돈을 챙겨서 내보냈더군요. 지나보면 그렇게 살아서 도망온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새아빠가 다시 자기를 찾아다녔다면서요. 들을수록 너무 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아껴주었던 친구에게 이런 힘든 생활들이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 뒤로 미자는 10수년이 지나 저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잠깐 들어와 봤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되어 버린 우리 남매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말에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요. 매번 제 가슴속에 아버지 다음으로 미자는 늘 막연하게 꺼내기 힘든 그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도 옛날 얘기하다가 가끔 미자 화제가 나오면 서로 조심할 정도로 저에게 상처였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지금도 솔직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애틋한 미자를 만나니 제 인생을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듯 느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오래 머무르진 못했지만 이제 자주 들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아주 가끔씩 미자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미자는 제가 오면 영수나 하면서 정감 어린 고향 사투리로 저를 맞이해주고는 합니다. 저는 미자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린 날부터 매번 쫓기듯 조금의 숨도 쉴 틈 없이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내심 허무한 감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오래도록 저를 얽매여왔던 아픔은 늘 굳게 닫힌 문이었는데 거기에 나갈 문이 있었고 이렇게 열리는 날도 있다니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날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